시장의 방향성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뭘 믿냐? 다시 20억짜리가 30억 이상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언제 최저점이지 않을까, 매수를 해야지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요,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말이죠, 항상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거고, 그때 되면 또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언젠간 매수 타이밍은 반드시 올 것 같은데요, 향후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0년 만에 3%의 기준금리,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고 부동산에 빙하기가 온다라는 뉴스가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추풍낙엽입니다. 거래 절벽도 너무 심각해 갖고요. 매매, 전세가 동반 침체가 이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세가 없어서 난리였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집을 사고 싶어도 매도인들이, 그죠? 집을 내놨다가 계약만 하려고 하면 집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통해 주택 구입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몇 달 사이에 시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래 절벽이 너무 심해서요, 매매 전세가 동반 침체가 되고 있고, 청약 시장도 악재입니다. 청약률도 지금 사상 최악이고요. 꼬마 빌딩, 특히 이제 많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꼬마 빌딩을 사신 분들도 많은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은행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빌딩에 대한 수익률이 금리에도 못 미치는 빌딩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빌딩을 사신 분들도 많은데, 아파트 대출에 비해서 빌딩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5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한 30억씩 대출을 받고 사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저는 앞으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에 꼬마 빌딩 같은 것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고 돕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요, 또 하락장이 있으면 다시 상승장으로 갑니다. 지금은 요 정도 시점에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거래가 이제 찬바람이 부는데요,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도 사실상 침몰 중입니다. 중개업이라든가 인테리어 이사 업체들이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6월달, 7월달 2달 동안 서울에서 중개업소가 지금 폐업을 한 게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이사 업체라든가, 그리고 청소 대행 업체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요, 이제 부동산 하락을 반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아주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단순히 주택 가격 하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동산 관련 업에 대한 전체적인 침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되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파산이나 도산의 위협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까지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업체,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보다 무서운 게 폭락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꼭 이걸 반겨야 될 만한 일은 아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적정한 정도의 거품이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폭락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관련 업종이 침몰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자,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면요, 이런 이제 뉴스가 있어요.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신규 주택 발주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규 주택 발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후방 산업인
건축 시공, 건축 자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산업 전반의 불황이 확대될 수 있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지 되는 게 금리 인하라든가, 그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야 됩니다. 방향성. 무슨 얘기냐?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큰 강과 같은 거예요. 한강이라고 쳐볼게요. 한강. 한강의 이 흐름이 쉽게 바뀔까요?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흐름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 물줄기는 안 바뀌다라는 겁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이 큰 강의 흐름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현재의 상황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럼 방향성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요, 2022년 최근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요. 2004년부터 2006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 원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 부동산 가격이 23.46% 상승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최고 30%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하는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말 급격한 하락을 합니다. 무려 6포인트 이상의 하락, 마이너스 6포인트 이상의 가격 하락을 갖게 되죠. 그 이후로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9년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9년간의 가격 상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2018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한 징조를 보였을 때, 자,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2018년 동안이 무려 6년간 가격 상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5, 6년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은 후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는 이유가 있죠. 뭐죠? 그렇죠. 과도한 규제로 인한 물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 투기하는 사람만 잡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매나 전세 물량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무려 9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이제 3%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25% 올랐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으니까 3%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또 한 번 계속해서 좀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거 사례를 보고 공통점과 제가 차이점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았다. 두 번째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원가 공개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3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자, 그럼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이점에 앞으로 이제 반등하는 방향성에 대한 주요 포인트가 이 차이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틀린 점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무려 뭐 한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이죠. 과거 하락장이 있을 때의 미분양 물량과 지금 하락 시점의 미분양 물량은 상당히 많이 틀리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과거 시장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과거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요, 매년 3만에서 4만 가구 이상이 입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현재의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지금은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필요 물량이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4만 가구의 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입주 물량입니다. 한 2만 2천 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잡혀 있고요. 뭐 내년에도 올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다? 2024년부터입니다. 2024년부터 물량이 급격하더니 2025년이 되면 거의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원래 입주가 2024년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2년 후면 입주가 돼야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안에 착공도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년 정도의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적어도 2028년이나 2030년쯤 입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3기 신도시 청약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레버러지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 잘만 하면 3기 신도시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곳에 3기 신도시의 분양가 정도 되는 금액의 주택을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 구입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앞으로 6, 7년에서 7, 8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입주 시점. 그럼 이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됐을까도 사실상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비사업 제일 중요한 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빼놓고는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규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 물량을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정비사업이 시작한다 그래도 보통 입주가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떨어져서 과거 같은 저금리로 돌아간다면 시장의 반등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미분양 물량입니다. 자,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없겠죠. 2008년 이후에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은 16만 5천 가구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2022년 7월 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의 미분양 물량은 전국이 31,284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분양 물량 자체도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금. 자, 2008년에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 5천 가구인데요. 수도권만 해도 2만 7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미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7월 달 기준의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3,392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거의 9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9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물량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592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차근차근 좀 늘어나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몇천 가구씩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단지의 아파트 미분양은 없습니다. 거의 어떤 거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도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다 이런 미분양 물량이 592가구 중에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1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합해서 592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물량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도 과거와는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는 5배, 서울 수도권은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좀 이런 겁니다.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저성장과 고령화가 겹치면요. 결국에는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금리 인상이 최고점으로 달하는 걸 내년 상반기로 봅니다. 2023년 상반기가 금리 인상의 최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3번이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 이후 하락의 정점이 오거나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시장에 쌓여있던 급매물이
정말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4%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 1억의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는 불과 8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른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곡물 시장, 전 세계적인 곡물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뭐 전쟁이 끝냈다. 지금 당장 끝났다고 쳐더라도요. 곡물 뭐 주택이랑 똑같습니다. 곡물 씨앗을 뿌리고 그걸 걷어들이는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사실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곡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려면 또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금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정점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입니다. 공급 자체가 올스톱이 되어 있고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즘 최근 선방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조합 설립률이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형 재개발 사업 빼놓고 재건축은 거의 올스톱이고요. 아직까지. 그죠? 근데 이런 공급 같은 경우는 다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을 내다봐야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서울 시내에서 또 수도권에서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15년에서 20년은 좀 지켜봐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은 결국은 우린 저금리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어떻게 보면 변곡적이라든가 반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 하락의 정점이 오거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고 뉴스라든가 책을 많이 읽어보셔서 타이밍이 올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아무도 바닥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타이밍을 놓쳐서 많이 후회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에그프라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란은 바깥에서부터 서서히 식기 시작하죠.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늦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노른자가 서울인 거고요. 여기 이제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외곽이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천천히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식어 나가듯이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이 안쪽이 상당히 이 노른자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철저히 중심부에 투자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인구 소멸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가 남을까요? 그렇죠. 중심부만 남겠죠. 자, 과거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자, 상승장과 하락장에 과거 2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패턴이 이어졌냐? 자, 서울이 상승을 하면요, 수도권이 다시 이어서 상승을 합니다. 수도권이 상승을 하면서 서울과 아파트 가격이 대등소이해지면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면요, 서울 지역에 있는 강북 지역이 상승을 하면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수도권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이 상승을 합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 상승을 하고요. 자, 경기 인천 지역이 상승한 다음에 이제 지방이 상승을 하죠. 자, 하락은 어떻게 될까요?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역순으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건 패턴입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도 지방이 먼저 떨어지고 경기 인천 떨어지면서 지금 강북 지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빠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은 아직까지 선방을 하고 있지만 강남도 저는 이제 흔들릴 거로 봅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패턴의 상승과 똑같은 패턴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서울 지역에서도 중심부가 가장 빨리 상승을 하고 가장 늦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초양극화라는 겁니다. 초양극화.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같이 최근에 덩달아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하이엔드급 주택 초양극화로 인해서 초고가 아파트라든가
혹은 주택에 대한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고가는 20억, 30억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연예인들이요, 120억, 130억이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주고 샀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100억대 이상을 현금으로 주는 사람들이 금리가 2%에서 7%로 올라갔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 본인들이 130억, 140억, 150억짜리 아파트를 거주하려고 샀기 때문에 현금 주고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300억대를 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간급에 있는 주택시장이라든가 아파트 가격 한 10억대에서 30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25%에서 30%의 지금 하락률을 보이는 단지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양극화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초저가 또 주택입니다. 초저가 중에서 재개발 관련된 물건들. 그러니까 뭐 투자금 1억에서 2억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안 받고 그죠? 특히 이제 재개발에 대한 바람, 기대감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내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특히 도심권 한복판에서 이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꾸준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그리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초저가 재개발 물건에 대한 문의는 상당히 많이 저희 사무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많이 틀린 거죠. 30억짜리가 30% 빠지면 한 9억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5억짜리 주택이 30%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럼 1억 5천이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5억짜리는 많이 빨아봤자 10% 내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서 상당히 좀 안전하다. 특히나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슈까지 품고 있다면 뭐 더 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런 양극화 시장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에그프라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반드시 매수에 대한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고 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켜보고 저점을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바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난 바닥 되면 사야지, 바닥 되면 사야지. 바닥을 확인한 순간 바로 상승장이 됐습니다. 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정해놨고요. 그 정도 금액이 되면 지금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시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시점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살 수 있고 2번 구간, 3번 구간에서 살 수도 있고 4번 구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3번 구간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2번이라든가 1번 구간에 샀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지금 30억짜리가 지금 한 6억 빠졌어요. 2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빠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억 정도 빠지면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만 더 빠지면 저는 바로 현금 들고 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산 구간이 1번 구간일 수도 있고 2번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빠져서 20억이 됐는데 여기에 16억이 될 수도 있고 17억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 몫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뭘 믿냐? 다시 20억짜리가 30억 이상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너무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면 4번 구간에서 살 확률이 높고 5번 구간에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자, 4번 구간에서 또 왜 못 사냐? 10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바로 7억이 됩니다. 이때 사면 되는데 이제 또 떨어지겠지. 6억짜리를 7억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10억짜리가 6억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게 또 8억 되면 또 못 삽니다. 또 9억 되면 또 못 사요. 우리가 이거를 최근 9년 동안 겪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신 거잖아요. 최근 9년 동안 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단지라든가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목표가를 정해 놓으시고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내년 상반기, 저는 3, 4월 정도가 최저점이지 않을까, 매수를 해야지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 기회가 오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대비하셔서요. 저점을 파악하셔서 이번에 좋은 투자, 성공 투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